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이 3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전해 나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왕들은요, 일단 정복 싸움을 벌여서 국가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기존의 부족자들, 귀족 세력들을 눌러버리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사상적 통합을 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이렇게 삼국이 어떻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로 이제 발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우냐면요, 이렇게 중앙집권적 영역 국가가 된 삼국이 드디어 영역을 확장해서 서로 국경을 마주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 국가들이 영역이 넓어지고 서로 국경을 맞대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삼국의 항쟁,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혔던 왕은 바로 광개토대왕이죠. 이 광개토대왕이라는 명칭 안에 이미 광개토대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이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광은요, 넓을 광이에요. 여러분들 광장할 때 그 광이고요. 개는요, 열개예요. 그래서 널리 열다, 뭐를요? 토를, 흑토, 그러니까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에 굉장히 영역을 확장을 많이 했고요.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또 광개토대왕 때 대표적인 업적이 하나 있었죠. 신라 내문왕을 도와서 가야와 외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내정간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잘 녹아져 있는 바로 이제 비석이 하나 있죠. 광개토대왕 릉비고요. 요거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비석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본인이 세우지 않았어요. 본인이 세우면 좀 민망해요.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비석을 세우기 좀 그렇죠. 그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웠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아가서 은혜가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사해는 온 바다의 온 바다를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백제나 신라는 우리 아래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고구려가 세계 중심을 자기로 설정했다. 내가 짱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고구려가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자, 광개토대왕에 이어서 이제 누구냐? 바로 장수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았고 왕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왕을 대표하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남진 정책이에요. 남진은 아래로 한반도 남쪽으로 영역을 넓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뒤통수가 안 가려야 돼요. 이 뒤가 찜찜하면 남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을 정리하거든요. 북쪽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중국과 친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또 유목민족과도 교류를 하면서 일단 북쪽을 안정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쪽에 집중을 하고자 수도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겨요? 그렇죠. 평양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를 옮긴 것 바탕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해갔고요. 그 결과 실제로 백제의 수도였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백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고요. 그 아들이었던 문주가 이제 무리를 이루고 백제의 수도를 옮기게 되죠.
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대학교 장수왕이 이어서 고구려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고구려가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백제는 쭈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을 했고 심지어 백제의 수도까지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 위기에 처한 백제는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요. 이제 먼저 동성왕은요, 옆에 있던 신라와 기존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랑 같이 손잡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막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동맹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끼리 결혼을 해서 가족 관계를 맺어요. 신라와 백제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어서 무령왕은요,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훨씬 강화해요. 이게 뭐냐면 백제가 이제 수도도 빼앗기고 왕실이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 웅진까지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이제 권위라든지 위신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22담로, 그러니까 담로라는 건 성이에요. 성 22담로에 이제 왕족을 파견했던 거죠. 동성왕 그리고 무령왕을 거쳐서 백제를 위기에서 구했다. 백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켰던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성왕입니다. 성왕은요, 일단 이 백제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제 탈바꿈하고자 수도를 기존의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습니다. 나라 이름도 바꿔버려요. 백제가 아니라 이제 남부역으로 바꾸죠. 그리고 기존의 신라와의 동맹 관계를 잘 활용을 합니다. 당시 신라 진흥왕 때였는데요, 신라와 협력을 해서 고구려로부터 빼앗긴 수도이제 한강유역을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 그리고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왜 신라 진흥왕이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그래서 성왕을 배신해서 이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요. 그래서 백제가 다시 이제 한강 유역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왕이 계속해서 진흥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한강 유역 돌려줘라. 우리 몇 년 동안 이제 동맹했었잖아. 우리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배신해? 하면서 사정을 했어요. 한강을 돌려달라고 했죠. 근데 진흥왕이 몰라 하면서 안 들린다고 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화가 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가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오래 지속됐던 신라와 백제 사이의 동맹관계, 낮의 동맹도 결렬되게 됩니다.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증왕에 이어서 이 법흥왕 때가 되면 조금 더 정교한 체제를 갖춘 국가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건 바로 이제 율령이 반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율령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법이죠, 법. 그래서 법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관등제와 군복제를 마련해요. 관등 체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관리들 사이에 이제 서열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고유한 신분제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물품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법흥왕 때가 되면요,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들 신라의 불교 공인과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죠. 2차돈 순교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라 사회는 오랫동안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늦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라 토착 세력들, 귀족 세력들의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강했던 거예요. 뭐 저런 사이비 종교를 믿냐? 외국에서 새로운 종교인데 거부감이 있었겠죠. 근데 이차돈이 이 불교의 숭고함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만약에 죽고 나서 기이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서는 꼭 불교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죽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차돈의 머리를 댕강 베자 흰 피가 쭉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격했던 신라의 귀족들은 이 불교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차돈의 순교 얘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얘기 들어봤을 거고, 이게 이제 신라의 불교 국민에 관한 얘기인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법흥왕이라는
명칭이죠. 이 법이 율령의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불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흥성하게 하고 불교를 흥행시킨 왕이라는 뜻의 법흥왕이 이제 불교 공인과 관련 있는 이제 명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흥왕 때가 되면요, 영역은 더욱 넓혀요. 특히 이제 낙동강 유역의 기능, 금관과해를 정복을 하면서 가야까지, 낙동강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이제 진흥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진흥왕은요, 화랑도라는 기존의 조직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해서 신라의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만들고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진흥왕 때가 되면요, 신라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를 확장해요. 보면요, 아까 선생님과 살펴봤던 한강 유역을 이때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로부터 빼앗게 되죠. 그리고 진흥왕이 성왕을 대신해서 이 한강 전체 영역을 차지해서 이제 한강을 신라가 꿀꺽 삼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기존의 법흥왕, 앞서 살펴본 법흥왕이 이제 김해 금관가야를 정복했다면 이때 진흥왕은요, 고령의 대가야까지 접수를 하면서 이 가야 전체 영역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해안을 쭉쭉쭉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함흥평야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흥왕은 사방으로 영역을 넓히게 되고 신라의 이제 전성기를 이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신라의 영토 확장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죠. 그게 뭔가요? 단양 적성리와 네 개의 바로 순수비입니다. 자, 얘들아, 순수비가 뭘까요? 진흥왕이 막 이렇게 순수하다, 퓨어하다라는 뜻의 순수비일까요? 아니죠. 순수라는 것은 왕이 자신이 정복한 영역, 차지한 영역을 직접 가서 순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인데요. 이 순수비가 이 진흥왕이 직접 영토를 확장했던 부분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진흥왕 때 굉장히 신라의 영역이 넓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물들도 유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은요 중앙 집권적 영역 국가로 발돋움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계속 경쟁하고 대립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립과 경쟁, 다툼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드디어 발생해요. 바로 뭐냐면 삼국 통일 전쟁입니다. 근데 이 삼국 통일 전쟁은 한반도 대국, 고구려, 백제, 신라 내부의 상황 변화 때문에 일어난 법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상황, 국제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뭔 소리냐?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약 400년 가까이 이제 중국 내부가 분열을 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바깥으로 눈을 돌릴 겨를이 이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국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수와 당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질서를 만들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중국이 드디어 한반도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수는요,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를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구려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특히 한 번은 100만이 넘는 이제 병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여러 차례 침략, 특히 고구려의 명장이죠.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수십만 군대의 공격을 격퇴를 해내면서 이 수나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는 이런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결국
수나라 내에서 반란이 터졌고 이제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수나라를 이어서 중국에 다시 한번 통일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그게 바로 당입니다. 당도 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구려를 굉장히 꼴사납게 여겼어요. 저놈들이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봤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한 당나라의 위협에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만들어서 당나라에 대항하려고 했고요. 특히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나라 큰 나라라고 해서 이제 쫄지 말자, 계속 싸우자라는 입장을 가진 바로 연개소문이 고구려에서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당나라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어요. 근데 수때마다 다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일정 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결국 고구려가 또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퇴를 하면서 결국 당나라 군대도 물러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의 통일 제국이었던 수당의 여러 차례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자, 그럼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신라와 백제가 대립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의 활약으로 신라가 이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자왕 잘 알고 있죠? 상천궁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자 끼고 막 술 먹고 흥청망청 막 놀기 좋아하는 왕이라고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해요. 이런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를 격파하면서 신라한테 치명상을 안겨주었어요. 특히 이제 이 대야성 전투에서 김춘추의 사랑하는 딸이 죽기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신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저 백제놈들 어떻게 복수해주지라고. 그때 이제 신라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저기 중국 당나라와 손을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나라와 그냥 손을 잡을 수는 없죠.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김춘추가 직접 당나라로 가서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당나라가 지금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야, 우리가 남쪽에서 고구려 같이 공격해줄게.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하면 니네가 훨씬 더 고구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설득이 잘 먹혀서 결국에는 신라와 당 사이에 동맹이 체결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당 동맹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국 통일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김춘추가 중국 당나라와 이제 동맹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인데요.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황제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백제와 고구려를 말했죠. 걔네들을 잘라 없애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태종이 당의 당시 황제가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의 출동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형성된 나당 동맹 그리고 나당 연합군은요 먼저 백제를 공격합니다. 고구려를 먼저 정복하기 전에 이 가려운 뒤통수였던 백제부터 정리를 하고 고구려를 정리한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킵니다. 이때 백제의 유명한 장소였던 개백이 황산벌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지만 이 나당 연합군의 전력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백제를 정리한 나당 연합군은 이제 고구려를 양공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고구려가 굉장히 이런 침략을 잘 막아내요.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에는 이 연개소문이 죽고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이제 자리를 놓고 권력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고구려에 내분이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고구려에 힘 빠졌고 결국 나당 연합군의 결정적인 공격을 막아내는데 실패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라가 안정적으로 삼국을 정리하나 싶었어요. 근데 기존의 처음 약속과 다르게 당나라가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 소리냐?
처음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넘어갔을 때 동맹을 맺었을 때 서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나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은 우리 신라가 먹고 그 북쪽 만주 지역은 너네 중국이 다스린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당나라는 이 약속을 깨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꿀꺽 삼킬 야심을 보였던 거죠. 신라도 처음에는 막 당황했어요. 얘네 뭐야? 하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와의 전쟁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결국에 이 당나라의 공격을 육지에서 바다에서 잘 막아내요. 그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요. 바로 육지에서는 내소성에서 이 당나라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기벌포에서 중국군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신라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고구려를 다 포함하진 않지만 이제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 오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 우리 심화 문제, 팍팍 문제 정리하고 같이 풀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합시다.